네, 금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같은 거 있으면, 저 팀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음, 오늘 댓글 보니까 음, 팀 프로젝트 과정이 제안, 작성, 발표, 수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그 작성 과정에서 뭘 하면 될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PPT 자료를 만드는 걸 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들면 아, 올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댓글에다가 올리면 되나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두 가지로 한다는 거잖아요. 네, 한 가지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동영상에 링크를 올리라라는 거고, 네, 그러면 아마 그 나머지 학생들이 네, 그 PPT 파일이나 아니면 동영상을 보면서 뭔가 코멘트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아마 대면 수업에서 발표하는 팀은 전부 다가 발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되는 대로 좀 발표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저나 아니면 다른 학생들 좀 피드백을 줄 거고, 그러면 또 이제 그 피드백을 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올리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아, 그거를 그 공지사항에 오늘 제가 적은 공지사항을 보시면 네, 지금 이제 원래 제 아이디어는 뭐 어떤 거였냐면 제안을 하면 제안을 보고 고 할 거냐 스탑 할 거냐를 제가 의사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냥 자동적으로 쭉 가면서 하고 네, 혹시 제가 뭐 참잘이나 참산잘 같은 거 마크 안 주더라도 이 과정을 하나하나 거칠 때마다 본인은 참잘, 참살잘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뭐 이런 게 공지의 내용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교수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음. 중 수업 들어오기 전에 제 이제 녹화 시작했어요. 네, 네네네. 하셨, 녹화한다 그래서 아까? 네, 들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했네요. 네. 다행이다. 제가 한 학기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녹화를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아, 이야기하세요. 미안합니다. 중간에 끊어서. 네. 수업 시작하기, 중 수업 들어오기 전에 미리 좀 오늘 배울 거나 지난 시간 걸 살펴보려고 했는데 음, 지금 바로 지난 시간 강의 내용은 손필기였고 근데 이미 강의를 올려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음.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제 보라고. 사실 지금 줌 수업에서는 그러니까 네. 제가 약간 좀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학생들한테 한 거죠. 그러니까 줌 수업에서는 지금 우리가 벌써 그 저 18일까지 동영상을 지금 다 올려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16일이잖아.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난번 저 11일입니까? 11일 동영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 네. 시간 그러니까 18일 지금 우리 지금 언제 동영상 찍고 있는 거냐? 23일 동영상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그러니까 3, 그러면 사실은 18일 동영상을 좀 보고 오면 오늘 수업에 좀 음. 연결이 되니까 미리 좀 보고 오라 그러는데 보고 왔어요. 아니, 뭘 봐야 될지 하다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약간 무리한 거라서 아마 못 보고 왔을 거라고 저도 짐작을 하고 있어요. 음. 전 그래서 단기금융시장 PPT는 보고 왔습니다. 어? 아니잖아. 지금 우리 개관하고 있잖아요. 개간 개관 3이 다 끝나지 않아. 다 안 끝났을 건데. 아, 그렇습니까? 응, 응. 그러니까 뭐냐면 저 오늘 이제 개관에 어느 챕터를 할 건데 그럼 그 앞 챕터를 약간 좀 알고 있으면 좀 이해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학생들한테 전달은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동영상은 또 언제 그 올라가요? 지금 23일. 23일 날 올라가니까 어차피 또 또 그 이후에 동영상 참가한 학생은 이 동영상 내용을 지금 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못 들었을 거니까 그죠? 음, 그런 이슈가 좀 있긴 있네. 음, 그렇긴 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뭐 했냐 하는 걸 제가 그럼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할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두 분은 어느 동영상을 보고 왔었어야 되냐면 어디 있지?
그러니까 요거 하고 그다음에 요걸 보고 왔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지금 9월 18일이니까 우리 지금 23일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네.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요것만 좀 약간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 1장 개간에 보면 사실은 두 개의 챕터를 안에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는 뭐냐면 한국의 금융시장이라는 그 한국어에서 나온 책의 1장 개간의 내용을 지금 커버한 거는 이미 우리 다 끝냈고, 그 다음에 그 뒤쪽 파트가 뭐냐 하면 금융제도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금융학부 커리큘럼에서 금융제도로는 커버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금융제도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이 금융시장 또는 금융기관 해서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에 좀 주변부 인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인프라가 뭐 어떤 게 있냐면 법도 있고 제도도 있고 감독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좀 안 다루니까 그냥 금융시장론의 앞에서 좀 약간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두 번째, 사실 두 번째 챕터인데 그냥 일장 개간에다가 지금 두 번째 섹션에다가 집어넣었다라는 거고요. 어, 그러니까 금융제도가 훨씬 더 거시적이다라는 거죠. 뭐냐면 금융제도의 3대 구성 요소가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하부구조까지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근데 특별히 우리 금융제도론에서 지금 우리 관심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요 금융하부구조다라는 거지. 금융하부구조라고 하면 금융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뭐 어떤 건데, 이를테면 뭐도 있다는 거예요. 결제도 있고요. 감독도 있고 법률도 있고, 뭐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하부구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먼저 시작을 했고, 지난 시간에 했던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금융제도라는 게 어떤 나라들은 은행 중심이고 어떤 나라는 시장 중심이다라는 거죠. 어.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라고? 은행 중심. 은행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은 은행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은행 중심인 그 금융제도하고 그다음에 시장 중심인 금융제도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를테면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클수록 은행 중심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기업, 혁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중심이 더 적합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혁신이 뭔가 미래의 성장의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전통 산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국의 금융제도가 은행 중심이 아니고 시장 중심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이제 제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은행 중심이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금융기관의 총자산 중에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51.8%니까 과반수를 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몇 개의 금융 그룹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은행이 그 계열사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를 갖고 있으면 그거보다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 같다라는 거지.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뭐 어떤 거냐? 교훈이 뭐냐 하면 은행 중심 금융 그룹 내에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가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이 은행하고 증권회사가 서로 이해상충이 생기면, 그러면, 그룹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어요? 적자의 손을 네. 들어준다는 거지. 그래서 스와치급을 하기 때문에, 은행 그룹 내에 있는 증권회사 또는 보험회사는 생각보다는 별로 그렇게 발전의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삼성자산운용이나 삼성증권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도 서자들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 삼성의 금융그룹에서 적자는 누구냐 하면 삼성생명이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증권이나 삼성자산운용이 굉장히 좋은 인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데 이 정도로 별로 그렇게 크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삼성증권이나 삼성자산운용이 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를 간다라고 하면 그 안에 지보다 더 큰 어떤 금융기관이 없는 그 그룹 안에 그런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가는 게 좋겠다.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이야기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보험회사에 학생들이 별로 취업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그 안에 내용이 있어요. 그 은행 중에 1등인데, 그 다음에 보험회사 중에 1등인데, 그 다음에 증권회사에 1등인데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이제 보험회사 1등이 삼성생명인데, 삼성생명은 엄청나게 큰 회사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학생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니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또 제 소망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왜 은행이 중요하냐? 은행이 중심이 돼야 되느냐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행은 신용 창출을 한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 발행한 통화가 있으면 그걸 보는 통화라 그러는데 보는 통화의 10배, 20배 정도로 우리나라 통화량이 늘어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늘어난 거는 누가 만들었냐 하면 은행이 만들었다는 거지. 말하자면 10배, 20배 우리나라 이 경제를 뻥튀기를 해놓은 상태.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신용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은행이 부실화되면 그러면 갑자기 신용경색이 일어나겠죠. 그럼 시중에 돈이 없고, 시중에 돈이 없으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그 악순환이 되는 거고, 그거의 가장 극명한 경우가 뭐냐 하면, 저, 저, 뭐죠? 그 대공황, 미국의 대공황. 그래서 대공황 교훈을 얻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만약 은행이 부실화되면, 그러면 구제금융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부의 은행에 대한 입김이 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관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 동영상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해하실 건데 한번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나라에 상위 은행이 있었는데 그 은행들은 지금 없다는 거지. 사라졌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말하자면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당시에 내 동기들이 어디를 갔냐 하면 그 은행들을 갔다는 거지. 왜 그 은행들을 갔냐 하면 그 은행들은 크고 강하니까. 그러니 망하지도 않을 거니 내 이 은행에 가면 좋을 거다라고 들어간 거지. 그죠? 제가 제 동기들이 저하고 마찬가지로 회사 취직한 시점이 91년인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6년 후에 한국 외환위기가 일어났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 은행들은 전부 다 망했다는 거지. 그래서 자동적으로 잘렸다는 거지. 그죠? 예. 그래도 저희는 괜찮았어요. 왜 저희는 괜찮았냐면 사실은 오래된 게 아니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다 나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 은행에 계속 30년 동안 있었으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을 건데 오히려 나가가지고 좀 더 도전적인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좀 더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교훈은. 사람들은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가지고 이왕이면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지. 월급 많이 주고 대기업인데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지. 근데 30년의 시계를 놔둬놓고 보니까 그러하지 않더라는 거야. 30년의 시계를 보고 있으니까 어, 30년 전에 1등이었던 그 기업이 지금 1등인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그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건 내가 참 내 능력을 굉장히 키운 건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거보다는 뭐냐면 30년 전에 작고 약한 기업이었는데, 작고 약한 기업에 들어갔는데 그 기업이 지금 크고 강한 기업이 되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런 기업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거지.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어느 기업이 30년 후에 크고 강한 기업이 될 건지,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그, 이, 내가 그런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아니다. 이거는 꾸꿈씨 자료인데, 꾸꿈씨 자료가 지금 왜 올라가 있죠? 예. 어, 우리 금시 자료죠. 금시 네, 기간. 요게 아마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마지막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의 금융시장 했고, 그다음 금융제도로 들어갔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요게 마지막 아마 지난 시간에 했던 슬라이드. 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인데, 이 당시에 서강대 전자공학과는 꼴찌 학과였다는 거지. 근데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뭔가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자공학과 앞으로 미래가 좋을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딸을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보낸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닌데 내가 그런 그 미래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냐. 이런 거잖아.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왼쪽에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이 그림은 1965년에 만화가가 그린 건데 그게 지금 보니까 다 현실화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1965년에 만화가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좀 더 30년 후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지금 별로 그렇게 작고 약한 기업인데 작고 약한 기업이 영어로 뭐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에 들어간 사람들은 작고 약한 기업에 들어간 거지.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정도로 성장을 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제 동기가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간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의 대표가 된 거예요. 엄청난 기업의 대표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찾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거죠. 뭐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숭실대 출신 이사들을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네이버나 카카오의 숭실대의 이사들을 찾아보면 꽤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30년 전에 카카오나 네이버는 작고 약한 기업이었던 거지. 그지? 그런데 그 기업이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우리나라 10대 기업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 이제 엄청 그 사람들은 잘 됐겠죠. 그죠? 그 당시에 뭐 가장 좋은 기업이 뭐 어디였을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삼성전자. 그래서 지금도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지. 근데 그 사람이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사가 됐다. 아니면 뭐 부사장이 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 근데 놀라운 사실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지금 C 레벨에 있는 사람들보다 부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월급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삼성전자에서 이사하다가, 뭐 상무하다가, 전무하다가, 이제 잘린 사람들이 많잖아, 지금 주변에. 그 사람들 삶이 그렇게, 이렇게 부유하지 않아, 생각보다. 오히려, 이 네이버나 카카오에 지금 C레벨에 있는 그 친구들은 보면, 그래도 지금 자산이 한 100억 이상 되는 것 같아, 내일에 옆에서 보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고 약한 기업을 가야 되는 거지, 크고 강한 기업을 가는 게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입니다. 네, 됐나요? 이제 그거 이제 백그라운드 깔아놓고 이제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금융제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 첫 번째는 뭐였냐 하면 은행 중심이냐 아니면 시장 중심이냐.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은행 중심인데 만약 우리나라의 이 금융제도가 계속 은행 중심으로 있으면 우리나라는 망한다라는 게 저의 예측이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은행에 취직하는 친구들은 지금은 좀 괜찮을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은퇴할 시점이 되면 별로 그렇게 해피한 삶이 안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은행 말고 다른 금융기관 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융제도를 이해하는 방법이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을 나눌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방금 했던 이야기에 다시 리프레이즈죠. 왜냐하면 직접 금융이라는 게 시장이고 간접 금융이라는 게 은행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리프레이즈, 다시 한번 서술한 겁니다. 그죠? 예. 이게 이제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지적 금융이 좀 나은 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간접 금융이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시장 중심 또는 직접 금융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 대형 기업에는 좀 괜찮은 것 같다.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은 투자자하고 차입하려고 하는 기업하고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반면에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이런 소형 기업들은 그 돈 빌리려고 하는 사람하고 돈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큰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전문가인 은행이 끼어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좀 뭔가 연성 정보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래서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거고요. 뭐 그 이야기를 다시 또 반복해서 적어 놓은 거네요. 그죠? 예. 대기업은 회계 투명성도 높고 공개 정보도 많으니까 정보 비대칭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키워드는 정보 비대칭이네. 그지? 예. 반면에 소형 기업이면 비공개 정보, 비정형 정보 그거를 이제 이 은행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연성 정보라 그러는데 soft information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soft information을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냐 비공식적인 정보를 암묵지 같은 걸 얻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관계 금융인 것 같다. 릴레이션십 뱅킹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지난 시간에 했어요. 네. 산업 유형으로 이야기하면 혁신 산업, 신기술, 그래서 성장성과 위협이 높은 업종은 이 사람들이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뭔가 위험을 나누는 일도 되는 거고, 그다음 한 사람 입장에서도 여러 주식을 산다든가 아니면 여러 채권들을 사가지고 위험 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시장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런데 전통 산업이나 그 다음에 굉장히 안정적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간접 금융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근데 요새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게 그냥 시장 중심으로 가고 있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트렌드가 뭐냐 하니까 사모펀드가 공모화를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사모펀드가 뭔지 알아요? 네, 사모가 무슨 뜻이에요? 사적으로 모집한다. 오케이. 사적으로 모집한다. 그러면 사모펀드와 사모와 공모의 차이가 뭐예요? 일반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 수의 차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모하고 공모하고를 나누는 방법이 뭐냐고. 그러니까 맞아요. 공모는 불특정 다수한테 돈을 모으는 거고, 사모는 특정 소수한테 많은데, 소수와 다수를 이 분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뭘까? 50명이라는 것이. 50명 이내로 돈을 모으면, 그러면 사모. 그 다음에 50명보다 더 많이 모으면, 그건 공모.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 50명 이내로 특정 소수한테 돈을 모은다면 아마 그 특정 소수는 굉장히 거액 투자자일 거고 1번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전문 투자자 아니겠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펀드 운용하는 회사하고 이 투자하는 사람의 사적 계약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냐 이거지. 이 사람들은 서로 선수들이니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안 해도 알아서 잘 하겠지. 못하면 지가 바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모펀드는. 오케이? 공모펀드는 뭐냐 하면 불특정 다수라고 했으니 그 중에는 어린 백성들도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 뭔가 공적으로 투자자 보호하는 제도가 있지 않으면 어린 백성들이 혹시 실수할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여러 가지가 자유로워요. 우리가 서로 사적으로 계약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공모펀드는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게 공모펀드예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적어놨어요? 사모펀드의 공모화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사모펀드가 일반 불특정 다수가 투자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뀌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땡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블랙스톤, 아폴로, 스틱 인베스트먼트, 큐 캐피탈 이런 회사가 뭐냐면 사모펀드 운용 회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근데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상장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 불특정 다수가 이 사모펀드 운용 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모펀드의 공모화 아니냐는 거지. 왜냐하면 이 사모펀드가 뭔가 운용을 잘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 돈 중에 일부는 요 사모펀드 운용회사에 돈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왜? 나는 배당으로 받을 수도 있다. 아니면 주가가 상승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잖아. 그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땡은 뭐냐면 사모펀드 모방 ETF예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공모화시킬 수는 없어요, 사실은. 사모펀드를 마치 공모처럼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왜 처음부터 사모펀드라는 게 생겼어. 불특정 소수한테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야. 투자자 보호가 좀 약하니까 그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사모펀드에 전략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전략을 모방하는 ETF, ETF는 공모잖아. 그죠? 예. 그게 이제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미국의 사모펀드의 주식시장, 사모펀드를 따라가는 벤치마크가 있는데 그 벤치마크를 따르는 그런 ETF가 생겼다라는 거지. 또는 뭐냐면 이 그 요거는 private equity고요. PD는 뭐냐면 private debt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모 대출 시장도 있거든. 그 BM인데 BM 따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한국에서도 지금 상장이 예정이 돼 있어요. 얼라이언스 파트너라는 사모펀드 운용사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전략을 모방하는 ETF를 지금 상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해 놨는데 아직까지 승인은 못 받았어. 그러니까 사모펀드 모방 ETF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사모펀드 같은 걸 대체 투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전통 투자 가지고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 없으니 그러니 뭔가 대체 투자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모펀드잖아. 그죠? 그리고 대체 투자는 보통 전통 투자하고 상관계수가 나와서 위험 분산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사모펀드 모방하는 ETF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뭐 꽤 괜찮은 위험 분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졌죠. 불특정 다수는 내가 돈이 없어서 그 얘기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상호펀드에 투자할 수 없었는데 상호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죠? 예. 스펙이라는 것도 있어요. 스펙. 예. 스펙이 뭐의 약자냐면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예요. 그러니까 Special Purpose니까 특수 목적이네. 그죠? 그 다음에 acquisition이니까 뭐예요? 인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어느 기업을 통째로 인수, 사고 하는 그런, 그거는 뭐예요? 이 사모 영역이지. 공모 영역이 아니잖아. 근데 그 인수해가지고 잘 되면 엄청나게 돈을 번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뭡니까? 일반 불특정 다수도 살 수 있도록 만든 어떤 그 상품을 만든 거지. 그게 뭐냐면 스펙. 예요. 그래서 스펙은 지금 상장돼 있어. 우리나라에도 상장돼 있어요, 스펙이. 예. 그 다음에 BDC. BDC는 뭐 약자냐면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그러니까, 뭐지? 사업 개발 회사. 한국말 번역하면 사업 개발 회사. 어. 그러니까, 어, 요 스펙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상장을 시켜놓고 이 돈을 모아서 상장을 시켜놨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 인수할 만한 회사가 없잖아. 그러면 그냥 그거를 그냥 채권 같은 데 운용을 해요. 안정적이죠, 그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스펙이 있을 수 있는 기간이 뭐 3년이다. 그럼 3년 내에 무슨 짓을 해야 되냐 하면 뭔가 내가 인수할 만한 회사 하나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걸 인수하지. 그러면 그 인수한 회사가 상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스펙에 돈 모아놨잖아. 그 돈까지 이 회사를 인수하면 그 회사가 스펙 이 컴퍼니가 말하자면 껍데기잖아. 껍데기가 이 회사 되니까 바로 그냥 상장시키는 일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펙이에요. BDC는 뭐냐 하면 상장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회사를 뭐 그 회사에 다수 지분을 인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수 지분을 인수할 수도 인수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뭐 그 돈을 버는 이런 게 되겠죠.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그 회사를 하나 찾았는데 회사 그 심볼이 뭐냐면 DXY인데 DXY. DXY인데 미국 주식이에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뭘 갖고 있냐니까 스페이스 X를 갖고 있네. 스페이스 X는 비상장 회사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갖고 있냐니까 오픈 AI를 갖고 있어. 오픈 AI도 비상장 회사야. 근데 원래는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픈 AI 같은 비상장 회사 또는 스페이스X는 비상장 회사는 누가 여기 투자를 해야 돼요? 사모펀드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회사는 뭐냐면 요건 거예요, 요거. 그래가지고 그 상장해가 사람들 돈 모았어. 돈 모은 가지고 스페이스X를 지금 갖고 있는 거야, 지분을. 근데 저는 제가 스페이스X를 좀 투자하고 싶거든. 아니면 오픈 AI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DXY 주식을 사면 그러면 제가 스페이스X를 아니면 오픈 AI를 일부 갖고 있는 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모펀드의 공모와. 왜 사모펀드의 공모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런 것 같습니다. 어, 그 50명 이내의 돈을 모아가지고는 충분히 큰 돈을 못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돈을 모으는 거야. 그지?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뭐냐면 뭔가 사모펀드가 공모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다. 라는 게 지금 첫 번째 네모네. 그죠? 예. 그러니까 점점 직접 금융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네모는 뭐지? 핀테크. 예. 핀테크도 이게 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뭐, 핀테크 하면 이런 거잖아. P2P 대출.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예요? 은행이 예금을 봐서 돈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그 어느 기업한테 대출해주는 이런 구조였는데 그러지 말고 가운데 플랫폼을 놔둬놓고 빌리는 사람도 다수이고 빌려주는 사람도 다수이고 단지 이 빌려주는 사람이 각 빌려야 되는 그 사람들한테 금액을 통으로 줄 수는 없으니 아주 소액을 내가 투자하면 나는 위험 분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은행이 금액을 모아서 위험 분산하듯이 그게 P2P 대출의 아이디어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채권이 굉장히 조달해야 될 금액이 굉장히 큰데 채권을 잘게 잘라가 사람들한테 파는 거 아니야. 그 아이디어인 거죠. 크라우드 펀딩도 마찬가지인 거죠. 크라우드한테 펀딩하니까 단지 이제 P2P 대출은 이자고 크라우드 펀딩은 제가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그죠? 어, 조각 투자. 이것도 비슷한 아이디어 같네. 우리가 빌딩 하나를 통으로 사기에는 내 돈이 없어. 근데 뭐예요? 빌딩을 소유권을 조각조각 낸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그 한 조각을 내가 사는 거는 살 수 있지 않냐? 이 소액 투자자가. 그죠? 예. 도치코인 들어봤어요? 도치코인. 도치코인의 목표가 뭐냐면 전 세계에 통용되는 화폐를 만들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사 그 우주선의 발사 스폰서가 되는 걸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도지코인이 왜 유명하냐면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많이 샀고 그다음에 도지코인 좋다고 계속 이 저 SNS에다 올리고 해서 유명해진 코인이 도지코인이에요. 왜 도지냐 하면 개 모양의 심볼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도지코인인데. 그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 지금은 쫓겨났지만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뭐예요? D, of, O, G 그다음 뭐야? 도치. 정보 효율화 부족하는 거 하다가 말았잖아, 지금. 예.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대한 은행이 말하자면 그 돈 모아가지고 여러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줌으로써 위험 분산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극소로
지분 투자해도 은행이 위험 분산한 것처럼 위험 분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리고 은행이 아무리 큰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97년 한국 위기 보니까 은행들이 다 망하더라는 거지. 경제가 통으로 망하니까 어차피 그 은행도 망하더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내 재산의 극히 일부분을 굉장히 위험한 데 투자할 수 있는데 은행은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데 투자 못 하더라는 거지. 예. 뭐 그런 컨셉이냐.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미래는 간접 금융은 사라지고 직접 금융이 되는 시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뭐 AI, 로봇, 뭐 전기 배터리 전부 다 미래 산업들은 전부 다 뭐 어떤 산업들이에요. 위험이 크고 혁신적인 산업인데 그 산업에 뭔가 돈을 공급하려면 은행 가지고는 곤란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케이. 또 다른 키워드는 뭐냐면 전업주의하고 겸업주의예요. 전업주의 하니까 그 뜻이 뭔 것 같아요? 전업, 겸업, 전업. 어떤 업은 그 금융기관만 맡아야 된다. 이런 게 전업인 것 같죠. 네. 그죠? 겸업은 뭐예요? 내가 은행인데, 은행이지만 정권도 할 수 있고, 보험도 할 수 있어. 그게 겸업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전업주의 금융제도라는 건 뭐냐? 은행, 정권, 보험이 업종별로 업무 영역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어. 그래서 은행은 정권 못 해. 정권은 은행 못 해. 보험도 정권 못 해. 보험도 은행 못 해. 라는 게 전업주의. 그죠? 예. 그래서 하나의 금융기관은 하나의 금융업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예금 대출이 본업이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정권회사는 뭐예요? 정권이 본업이잖아. 그거 말고 딴 거는 못 해. 라는 게 전업주의예요. 대표적인 제도가 뭐냐면, 미국의 글래스 스티글 액트예요. 글래스하고 스티글이 제정한 액트예요. 미국에 이 은행한테 정권을 하도록 허용을 해놓으니까 뭔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은행은 은행만 해. 정권업은, 정권회사는 정권업만 해. 라고 이렇게 탁, 이렇게 칸막이를 확 쳐버린 거. 자, 경업주의 금융제도. 이건 유니버셜 뱅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예요? 은행이 다 한다, 이런 거겠죠. 정권회사가 다 한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죠? 금융업종의 경계를 허물고 복수 금융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게 가능하도록 한다, 이런 거죠. 그죠? 이게 주로, 어디 모형이냐 하면 독일하고 유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티뱅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티뱅크 알죠? 그죠? 그리고 도이치뱅크라는 은행도 있잖아. 그죠? 근데 도이치뱅크는 유니버설 뱅크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업도 하고 있는데 정글업도 하고 있는 데예요. 근데 시티뱅크는 뭐 하는 은행이에요? 상업은행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저 정글업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그리고 최근 추세는 뭐냐면 어 은행이 정글업도 하는 건 약간 곤란한 것 같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은행이 지주회사를 만들고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 형태로 은행 정권 보험을 갖고 있는 것은 됐죠, 오케이. 그죠? 원래는 미국은 전업주의였는데 그럼 지금 어떠냐 하면 여기 지금 금융 서비스 현대화법이라 했지만 사실 그게 뭐냐면 겸업을 허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뭐라고? 지금 한국의 금융지주회사법이라는 게 2000년에 개정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를 통해 가지고 한다. 그래서 그 앞에 슬라이드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신한금융그룹, 그 다음에 KB금융그룹 하면 거기는 정권회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험회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지주회사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어, 금융회사 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 이전에 은행이 정권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금융회사 지주회법 말고 금융회사 지주회사법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 업무 하고 증권회사는 증권회사 업무를 하잖아. 그죠? 근데 은행에서 보험 상품 팔아요, 안 팔아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 팔죠, 그죠? 은행에서 펀드 팔아요, 안 팔아요? 한 펀드는 누가 팔아야 되는데? 증권가. 증권회사가 팔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펀드 팔고 있어. 어떻게 팔아? 아, 지금 금융회사 지주회사법에 의하면 증권회사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 팔아야 되고 지주회사를 통해서 자회사를 통해 하라고 얘기했지. 은행에서 보험 팔아라는 이야기 안 했잖아. 근데 은행 지금 보험 팔고 있잖아. 그거 어떻게 파는 걸까? 은행법에 의하면 은행의 주요 업무는 이런 거다라는 게 적혀 있어. 그지? 주 업무 뭐겠어? 예금하고 대출이겠지. 그죠? 근데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은행의 부수 업무라고 적혀 있어. 그래가지고 뭐냐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팔게 해준 거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방카슈랑스라고 얘기한다고. 방카슈랑스. 그러니까 아마 그 프랑스에서 은행이 보험 상품을 팔았겠지. 그래서 방카슈랑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방카슈랑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마찬가지로 펀드를 팔 수 있어. 왜 펀드를 팔 수 있냐면 은행의 부수 업무 중에 뭐라고 정의돼 있다고. 이 펀드 판매업도 포함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부수 업무로 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이 정글업의 상당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미. 그러니까 이해 갔어요? 네. 금융회사 지주회사법에가 아니고 그냥 은행법에 부수 업무 해가지고 이미 상당 부분 유니버셜 뱅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물론 보험회사에서 대출도 해주긴 하지. 그지? 근데 본격적으로 대출하기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보험업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야. 예. 마찬가지로 뭐예요? 증권회사에서 대출도 해주지. 그래서 대출은 아주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대출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아까 앞에 했던 이야기가 좀 다시 머릿속에 떠오르네. 적자하고 서자가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지. 증권회사가 보험회사는. 우리나라에 금융위원회가 있고 금융감독원 있잖아. 근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자기 적자들은 누굴 것 같아? 은행이라는 거지, 현재. 어, 그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적자 취급을 받으니까 그 적자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먹고 사는 면이 있는 거지. 서자들은 뭔가 자기 노력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조금은 더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주장은 은행은 망해야 된다예요. 이렇게 되면 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는 것 같다라는 거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뭐죠? 이 제조업이 뭐라고? 심장이라고. 그지? 심장에 있는 그 피가 몸에 모든 군데 가야 되잖아. 그 혈관이 뭐라고? 금융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사실은 금융은 적자예요, 서자예요? 서자예요. 예. 우리나라 금융이 발달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적자를 키우기 위해서 금융업을 희생시킨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없는 거야.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지. 중요한 거는 성장의 펌프가 중요한 거지. 성장의 혈관은 그냥 혈관이 잘 돌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부수적인 업무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서자 취급받는 것도 당연한데, 그죠? 그 서자들 중에도 대동맥, 대정맥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있는데, 그 모세혈관이 뭐냐면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된다. 적자 서자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좀 뭔가 그 굉장히 보호받으면서 큰 거야, 은행들은. 근데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잖아. 그러니 마치 30년 전에 1등부터 6등까지 은행이 지금 살아 있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 1등부터 5등까지 은행 중에 30년 후에 살아남아 있을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이 사람들이 안 살아남아야 한국이 안 망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은행 가는 거 별로 그렇게 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은행은 여학생은 가도 좋다. 근데 남학생은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학생은 30년 후에 은행이 망해도 that's okay. 어, 우리 여학생들은 대략 이런 삶을 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30년 후까지 계속 은행원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한 뭐 15년 정도 은행을 일하면서 충분히 뭔가 소득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부수적인 것도 하고, 그다음에 가정주부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직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고, 남학생들은 아마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죠. 30년 후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91년도에 우리가 졸업을 했는데 97년에 한국이 와가지고 우리는 괜찮았지.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세상에 불확실성이 생겼으니까 뭔가 도전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한 45세 이후의 사람도 대체 오케이였어. 그 당시에. 우리 은행이 망했는데 이 은행이 망했지만 그냥 조기 은퇴인 거야. 그지? 누가 문제였겠어요? 35세부터 40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 갈 데는 없고 이미 이 저 안정적인 은행 생활에 본인은 완전히 그냥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라고. 뭐 어떤 거냐면 내가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있는데 편안하게 살아가지고 기만 상태인데 갑자기 마라톤을 뛰라는 거야. 저희는 91년에 졸업해서 97년까지 있었으니까, 살이, 비계가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뛰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뭐 그런 스토리야. 그런 스토리니까, 은행 가는 거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 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이게 저의 견해입니다.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최근 추세는 금융 지주회사 중심의 기업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90년대에는 미국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전부 다 그 전업주의를 그전까지 하고 있다가 완화시켰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99년 같은 경우에 미국은 그래서 스티글 액트를 그냥 폐지해버리고 그램 리치 브라일리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금융 서비스 현대화법이에요. 그게 이제 겸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고요. 그리고 한국도 금융지주사법을 2000년에 했고요. 그죠? 그래서 왜 직접 경험하지 이 독일이나 유럽 스타일의 유니버셜 뱅킹 구조를 안 하고 왜 지주회사로 했냐라고 이야기하면 경험을 허용하는데 자회사 구조로 만약 하면 그래도 이해상충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논리였다라는 거죠. 음. 자, 전업주의, 결업주의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죠? 어, 장점은 전업주의는 이해상충의 위험이 없어요. 그 시스템이 안정적이고요. 그죠? 겸업주의는 장점이 뭐냐 하면 범위의 경제가 작동이 된다는 거지. 한 지점을 놔둬놓고 거기서 은행업도 하고 정권업도 하고 보험도 하면 범위의 경제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뭔가 은행에서 획득한 정보하고 그다음에 정권회사에서 획득한 정보하고 보험에서 획득한 정보를 전부 다 통합할 수 있는 정보 통합 서비스도 있지 않겠냐. 라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그 전업주의 단점은 뭐냐면, 혁신이나 경쟁력은 없을 것 같다는 거지. 서로 칸막이를 해놨으니까 서로 경쟁은 없을 거 아니냐. 유연성도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죠? 예. 근데 경업주의도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부실이 전이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사이즈가 굉장히 클 거 아니야. 한 금융기관이 은행도 하고 있고, 정권도 하고 있고, 보험도 하고 있다면. 또 하나 단점은 뭐냐면 이해상충인 거죠. 증권회사에서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은행업에 쓸 수도 있는 거고, 은행에서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증권회사에 쓸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 고객의 이해가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도 않겠냐, 이런 거죠. 얘는 뭐냐? 미국의 전통적인 금융업은 은행하고 증권사가 완전히 분리돼서 은행하고 증권을 따로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 일본도 마찬가지로 은행하고 증권이 완전히 딱 지금도 분리돼 있다는 거지. 그죠? 예.
지금은 미국의 은행들 보면 이런 은행도 있어요. CIB 모델이라고. CIB. C가 뭐냐면 커머셜. 그러니까 CB가 뭐냐면 상업은행. 그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행. 그죠? 그다음에 IB가 뭐냐면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인데 투자은행이 뭐냐면 증권회사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지금 은행들 중에 CIB 모델을 갖고 있는 은행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은행이 커머셜 뱅크도 하고 인베스트먼트 뱅크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길 수 있어요.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그 투자은행은 뭐냐면 굉장히 고위험의 뭔가를 하고 있는 거고, 커머셜 뱅크는 굉장히 이 신용 경제에서 그 신용 경제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축인데, 그럼 안정적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혹시 IB 파트의 손실이 CB 파트의 이 안정성을 해치면 그러면 신용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 단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겸업의 대표적인 예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의 유니버셜 뱅크가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닌 게 아니라 도이치뱅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 아니면 또 그 저 UBS가 뭐지? 유니언 뱅크 오브 스위스. 그러니까 스위스 연방은행. 네, 이거 상업은행이에요. 근데 상업은행인데 IB 업무도 하고 있어요. 투자 업무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UBS인가 하여튼 스위스 은행 중 하나 지금 망했어. 망해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한 은행이 그거 인수하는 걸로 지금 해가지고 뭔가 지금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죠. 투자은행 부분에 부실이 상업은행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한국의 금융지주회사법 뭐 그런 거죠. 이해상충 없죠.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 저 은행이 뭔가 어느 기업의 지분을 가져야 될 일도 벌어지거든. 지분을 가져야 될 일이 벌어지는데 그 주식을 정권 부분에서는 추천하는 거야. 투자자보고 사라고. 그죠? 예. 어, 이 인수 업무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애널리스트가 쓴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대출 기업의 부실을 뭐 전가시킬 수도 있겠죠. 우리는 금융하고 산업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분리하는 금산분리 체제를 가지고 있거든, 한국은. 근데 왜 그렇게 불리한 체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산업 쪽에 어떤 부실이 생겼는데, 그거를 금융 쪽에서 뭔가 메꿔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걱정이 있는 거잖아.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동양그룹이 파산한 거예요. 동양그룹은 뭐가 주였어요? 뭐가 주였냐면 시멘트가 주거든. 근데 동양시멘트가 부실이 생긴 거야. 그지? 그러니까 동양정권에서 이 CP도 단기금융 상품도 발행하고 그전에 채권 발행하고 해가지고 이거 돈을 이렇게 메꿔주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시멘트만 망한 게 아니고 동양정권도 같이 망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금산분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겸업주의 이상충 사례 이렇게 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은행의 대출 정권 인수 겸업, 대출 유지 조건으로 자사가 인수한 주식을 니 반드시 사야 돼. 뭐 은행에 끊기 비슷한 그런 일도 벌어질 거예요. 신탁 업무하고 정권 인수 업무를 경험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주식 중에 뭔가 이 인수했는데 안 팔리는 주식 있잖아. 그걸 자기 신탁 계정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신탁 고객들이 손실을 입겠죠. 그죠? 예. 투자자문 정권 인수 경험. 은행이 인수한 종목을 투자자문 쪽에서는 추천하는 거죠. 그죠? 기업 인수 과정에 그 얻었던 기업 정보를 그냥 경영사로 유출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뭐냐면 설사 겸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파이어워가 있어가지고 파이어워가 뭐지? 안전벽? 아니 왜 우리 이저 건물에 화재 나면 이렇게 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화재 나면 탁 쳐버리면 불이 그 옆으로 안 옮기도록 하는 그걸 파이어워라 그러는데 그 파이어워를 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실제로 파이어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 이런 거죠.
신한은행에 그 기업금융 파트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한투자증권에 기업금융 파트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둘이 같이 협업을 하면 상당히 시너지가 있을 수 있지. 그죠? 아까 금융지주회사법이면 그러면 양쪽의 자회사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서로 이렇게 이 정보가 흐르지 않으니 아니면 이런 꺾기 같은 거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 그러니 뭔가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게 금융지주회사법의 취지였잖아. 그지? 근데 신한은행의 IB 파트하고 그다음에 신한투자증권의 IB 파트는 같은 건물에 같은 층을 쓰고 있어. 오케이?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해상충 이슈가 없는 건 아니지. 그죠?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아이파트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신한은행의 아이파트로 이직을 해. 이직이야 아니면 직무 재배치야.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 이 부서에 있다가 저 부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회사는 다른 회사니까 여기 사표 내고 일로 갔는데 그게 자기가 그렇게 간 거예요. 너 이 부서로 가라 하니까 간 거 아니야? 얘 갔어요? 응. 아니, 뭐, 저는 그래서 이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뷰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다 망할 건데, 맨 마지막에 망하는 은행이 아마 신한은행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 망한다면, 신한은행이 아마 서바이브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악하거든. 네. 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변화. 그래서, 이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 알잖아요. 그죠? 있고 나서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기관도 대형화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때 일어난 일들이 보면 아주 복잡한 금융 상품이 있는데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아 이게 금융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훈은 뭐냐 하니까 이 정책 당국이나 아니면 국제기구나 아 이 금융 안정 그다음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구나라는 교훈을 얻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요 변화가 뭐냐 하니까 여기 있는 세 가지 땡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시 건전성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금융감독 체계 및 규제를 좀 강화해야겠다. 뭔가 규제가 잘못돼 가지고 그런 것 같다. 이런 거죠.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바젤 3를 신속하게 도입해야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그 거시 건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감독의 기본은 뭐냐면 미시 건전성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한 금융기관이 제대로 건전하게 돌아가고 있냐 하는 걸 감독하는 게 감독의 주요 포인트였지. 시스템 전체를 놔둬놓고 이게 지금 건전하게 돌아가고 있냐를 보는 뷰는 별로 좀 없었더라는 건데 알고 보니까 한 금융이 망하니까 줄줄이 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으니 금융기관별로 관리하지 말고 전체 시스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게 뭐냐면 매크로 프루덴셜 폴리시, 거시 건전성 정책입니다. 예. 전체 시스템 위험 이렇게 적혀 있죠. 전체 시스템 위험 이렇게 적혀 있죠. 요 시스템 위험의 영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표현이 뭐냐면 시스테믹 리스크입니다. 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스템 위험은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영어로 번역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스템 위험 보통 시스템이라고 쓰진 말을 안 쓰고 시스테매틱 리스크 하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시스테매틱 리스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로 번역합니까? 체계적 위험이라고 번역합니다. 예. 체계적 위험은 뭐가 체계적 위험이에요? 안주석 씨 알아요? 시장 위험. 시장이요. 시장이 통으로 같이 움직이는 위험. 그걸 시스테매틱 리스크라고 분산 불가능한 위험. 뭐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네, 그죠? 여기서 이 시스템 위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시스템 한 금융기관이 망하면 줄줄이 몇 개가 망하는 위험이 있죠. 그걸 뭐고
시스테믹 리스크입니다. 시스테믹 리스크. 그래서 요 단어를 잘 기억하고 할 필요가 있고, 시스테믹 리스크가 거시 건전성과 관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금융기관 간에 서로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은행이 망하니까 줄줄이 망하더라, 이거지. 그죠? 자산 가격 버블이 있다가 버블이 깨지니까 한 은행이 망하고, 한 은행이 망하니까 줄줄이 망하더라, 이거지.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있다가 경기 침체로 가면서 줄줄이 같이 또 이 뭔가 손해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서 시스템 전체를 두고 이게 어느 정도 리스크 있는지를 봐야겠다는 거고, 그래서 거시건전성 정책 총괄 기구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 미국도 만들고 영국도 만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한국은행 임무가 하나 더 주어진 거죠. 그게 이제 하나고요. 아, 또 하나 중요한 용어 하나 밑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부터 먼저 얘기하는 게 좋겠네. 사이파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그냥 대형 금융기관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망하면 얘가 망한 거 여파로 줄줄이 망할 수 있는 그런 중요도가 있는 금융기관이 있지 않겠냐는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뭘까요? 은행 아니겠냐, 이거지. 은행이 사이파이예요. 사이파이가 뭐의 약자일까? 사이가 뭘까? 여기 이야기했잖아. systemically, systematically가 아니고 systemically. 오케이? 그 다음에 I는 뭐냐면 important, 중요한, 그지? systemically 중요한. F는 financial, I는 institution. 그러니까 시스템이 중요한 금융기관이 있고, 그런 금융기관은 자본을 좀 더 추가적으로 적립해가지고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내 돈으로 그걸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거를 단계적으로 규제를 도입한 거죠. 그게 이제 바젤 3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시 건전성의 은행 규제로서 바젤 3에서 갑자기 사이파이 하는 게 추가 적립이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런 거죠. 근데 대형 금융기관은 중소형 금융기관보다 훨씬 더 이제 부담스러운 거지. 원래 금융기관이라는 데는, 아니, 그러니까 특히 은행이라는 곳은 뭐 어떤 거냐면 내 돈과 장사하는 데가 아니잖아. 너의 돈 받아가지고 예금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대출해주는 기관이잖아. 근데 적어도 그런 기관이라도 충분히 자본을 쌓아가지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때는 자본으로 뭔가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달리 이야기하면 뭐예요? 위험 자산을 충분히 많이,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줄 수는, 무한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근데 사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되니까 그 말은 뭐냐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줄어든다. 이런 개념이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충분해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네, 이해 같습니다. 캐피탈 에듀커시 레시오 하는 단어 알아? BIS 비율 하는 거 들어봤어? 자본 충족 비율 하는 거 들어봤냐고? 캐피탈 에듀커시 CAR. 그 다음에 BIS 레시오. 찾아보세요. 네, 음. 근데 그러니까 뭐 혹시 나중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BIS 레이시오. B가 뭐냐면 뱅크, I가 뭐냐면 인터내셔널. 아, 뱅크 포 인터내셔널 세틀먼트. 그게 BIS. 국제 결제하네. 한국말로 번역하면. 얘가 뭐냐면 전 세계 결제를 총괄하는 감독기구. 전 세계적인 기구. 어디에 있냐면 스위스의 바젤에 있다. 그러니까 BIS에서 이 저 뭐냐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캐피탈 충분한 자본을 쌓아야 된다라는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BIS 1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3까지 왔다 이 소리예요. 근데 3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사이파이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 두 번째 그 땡 이야기합시다.
금융 감독 체계 및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됐겠죠. 뭔가 감독이 잘 안 됐으니까 뭔가 글로벌 금융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단일 기관이 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그 감독 기구들끼리도 서로 뭔가 연계해서 뭔가 감독해야 될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여기 FSOC, FPC, EU, ESRB 하는 게 뭐냐면 통합협의체인 거죠. 그리고 그의 중앙은행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게 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고요. 어, 이제 영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별도의 기구를 하나 만든 거죠. 그게 뭐냐면 소비자,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영국은 그걸 떼어냈다는 거지. 금융감독이 강조되다 보니까 금융 소비자 보호가 별로 잘 안 되더라니까 소비자 보호하는 것만 딸로 떼내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죠. 우리도 영국처럼 뭐냐면 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아직 그 확정된 건 아닌데 뭐예요?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하고 합치자라는 거지. 그래서 금융위원회 이름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만들자는 거지. 만들고 금융감독원을 잘라내 가지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은 감독 기능만 하라는 거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영국의 이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2000년 빅뱅 때 이 원래는 은행감독국도 있고 정권감독국도 있고 보험감독국도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뭐지 금융 서비스 뭐식인데 를 만들었거든. 그걸 만들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똑같이 한 거지. 원래 우리나라에 은행 감독은 있었고 정권 감독은 있었고 보험 감독은 있었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금융 감독을 만든 거야.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 그지? 그런데 이제는 또 어떻게 한 거야? 영국도 이렇게 잘라졌고 우리도 자르겠다 지금 생각하고. 오케이 뭐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동그라미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가 뭐냐면 이제 바젤 3는 원래부터 하려고 했는데 근데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 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임플리멘트 된 것도 있고 임플리멘트 안 된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자기 자본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레버리지도 상당히 규제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 장기 자금만 문제가 되는 게 단기 자금도 문제가 되니 유동성 규제 좀 한 거고요. 그다음에 뭔가 한 차주한테 돈이 막 한꺼번에 몰려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그 차주가 망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한 군데 집중하는 것도 좀 하자라는 것도 과제 서리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이파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금융 제도를 이해하는 데서 또 다른 타픽 하나가 들어갔네요. 그게 뭐냐면 열거주의하고 포괄주의예요. 열거주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파지티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해요. 열거주의는 그 주로 어디서 있냐면 대륙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대륙법하고 영미법이 있는데 그래서 뭐 프랑스, 독일 이게 대륙법이겠죠. 그다음에 영미법 하는 게 영국하고 미국이 영미법. 근데 대륙법은 기본 정신이 뭐냐 하면 파지티브예요. 그다음에 영국법은 기본 정신이 뭐냐면 네거티브예요. 자, 느낌 어때요? 어느 게 좀 더 파지티브한 느낌이 나요? 파지 시스템이 파지티브한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네거티브 시스템이 파지티브한 시스템일까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어? 반대인 것 같습니다. 어, 영미법이 훨씬 더 파지티브한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를 진짜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무슨 이야기냐면 파지티브 시스템은 이런 것들이 있어. 쫙 나열돼. 그러면 그것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생기지. 뭔가 새로운 게 생기면 그거는 법안에 없을 거 아니야. 법이라는 게 과거의 반영이지 미래의 반영은 아니잖아. 그건 못해. 예를 들자면 암호화폐는 우리나라 법이 있어 없어? 없어. 아, 이게 있는데 이제 나중에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드는 불법인 거야. 이해 갔어요? 자, 네. 우리나라가 어느 법을 쓰고 있냐면 파이팅 시스템을 쓰고 있는 여거주의라는 걸 쓰고 있어. 이거 됐으니까 이거는 허용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거는 전부 다 불허. 오케이? 네거티브 시스템은 뭐냐면 이런 건 안 돼. 이거 여기 안 적혀 있는 건 뭐야? 다 돼. 오케이. 어느 게 좀 혁신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혈중. 네거티브가, 그러니까 후자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가 만들어지고 암호화폐 거래가 되는 거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그러면 그때서야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암호화폐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 지향적인 거죠. 영리가 훨씬 더 대륙보다. 그 유럽이 좀 맛이 간 것 같지 않아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비교해 보면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20년 전에 미국의 GDP하고 유럽의 EU의 GDP가 비슷했거든. 그죠? 근데 지금 20년 지나고 나서 미국의 GDP가 EU의 GDP 한 두 배 정도 됐다고.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EU는 정체돼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이 파지티브 시스템에 있는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이기 힘들도록 돼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음.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정치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일본의 이런 30년을 이야기하면서 고령화 때문에 그렇고 뭐 어떠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 대륙법이라고. 그죠? 예. 우리나라는 대륙법이에요, 영미법이에요. 대륙법. 대륙법이에요. 근데 일본에 비해서는 약간 영미법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대륙법이에요. 일본은 완벽한 대륙법이고 가령 독일하고 프랑스를 비교하면 독일이 훨씬 더 대륙법이고 이해가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좀 약간 더 자유분방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래도 영미법을 약간 어답트했다 이런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기본 시스템은 대륙법이라고. 그리고 대륙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힘이 세냐 하면 누가 힘이 셀 것 같아요? 내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하고 싶어.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지?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로비해야 돼? 법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그 국회의원이 힘이 센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법안을 이렇게 상정시키는 게 국회의원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정부에서 법안을 상정시키잖아. 그러니까 정부 관료가 힘이 센 거지. 그죠? 그러니까 금융 이 분야에서는 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현재까지는. 그죠? 예.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금융학부를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게 좋다고. 아니, 지금 교훈을 이야기 줬잖아. 금융학부를 나오고 나서 어디로 가는 게 좋다고. 시장화된 기업? 로스쿨을 가면 좋다. 라는 이야기 지금 한 거잖아. 이해가요? 어제 로스쿨 나오면 로스쿨 나와가지고 직 잘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로스쿨 별로 안 갈락해요. 예? 예.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성대 로스쿨 교수한테 들었어. 애들이 취직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 이 법무법인 가가지고 좀 취직시켜달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변호사한테 하고 있고 그래서 법무법인에 가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라 적혀 있냐면 잡상인가 로스쿨 교수
출입 금지 이렇게 적혀 있대. 이 정도까지 심각하다 하면서 성대 로스쿨 교수가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 말이 뭐냐 하면 괜찮은 분야를 잡으면 빙고다 이런 거에. 그러니까 금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로스쿨 가면 꽤 괜찮은 미래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무슨 법이라고? 대륙법이라고.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암울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여튼, 관료, 국회, 법 전문가가 권력자라는 거지. 열거주의 법칙에 하에서. 그래서, 예, 열거주의 폐해 이야기했잖아. 2007년에 가상자산법 제정 요구가 있었으나, 2024년 7월 18일 날 공포를 했고, 예? 2024년 7월 19일 날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공청회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각자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전통금융업자 협회는 협회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딱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그 가상자산에 관한 금융업자는 협회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아직까지 합법적인 기관도 아닌데. 돈도 못 벌고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야. 뭐냐면 혁신금융, 그러니까 가상자산 협회하는 게 하나 있다 쳐봐. 그러면 한 사람 대표가 나왔고, 은행 대표 하나 나오고, 정권 대표 나오고, 보험 대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전통 금융하는 요 세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 아니, 가상자산 하면 안 됩니다. 뭐, 폐해,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야. 이해 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핵심 한 사람이잖아. 세 명이 떠들고 한 명이 떠들어 놓고 그 다수가 떠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다, 그 다수의 의견이다. 그래서 가상자산법은 안 돼. 이해가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과거입니다, 이게. 예. 뭐라고? 가상자산은 금융위원회 영역이 아니라는 연구 영역을 발표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해 안 갔어요? 정부 부처가 서로 다 지일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해가지고 가상자산법 만들고 해가지고 했는데 일이 잘못되면 그러면 그 만든 사람 보고 욕할 거 아니야. 그러니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 사이에 미국은 어떻게 했다고? 그냥 마구마구 한 거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미래가 암울하다 이거지. 만약 지금 계속 열거주의로 가고 있어. 어, 지금 한 10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크로즈하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뭔가 궁금한 질문이나 아니면 뭐 코멘트 있으면 좀 받으려고 합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야, 하세요. 아까 사모펀드의 공모와 얘기하시면서 음, 사모펀드 모방 ETF가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음, 근데 그 ETF가 사모펀드의 벤치마크를 따라하는 게 목적이라고 음. 맞나요? 그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 그 벤치마크가 S&P 500이나 나스닥이라고 하면은 아니죠. 사모 그 펀드들 있잖아요. 사모펀드들의 그 저 순자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각각의 아,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거의 가중 평균을 구해서 지수를 만든 거예요. 그 아, 사모주시장 비행하는. 그러니까 그게 다르죠. 다르겠죠, 그죠? 네. 응. 그래서 그 BM을 만들고 그 BM을 최대한 트랙하도록 우리가 ETF를 운용하겠다 이런 거죠. ETF를 운용하는 방법은 뭐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상장돼 있는 주식을 가지고도 일부 좀 이렇게 모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비상장돼 있는 종목도 좀 편입해가지고 좀 모방을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마 그 이 한도가 트래킹 에러 그 추적 오차 한도가 상당히 멀리 좀 벌어져 있도록 이렇게 자유롭게 좀 만든 면은 있을 거야 아마. 보진 않았지만. 네, 맞잖아. 알겠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야? 똑같이 모사하면 되잖아. 똑같이 모사하는 건 뭐 어떤 건데요? 비상한 주식을 내가 사야 되는데. 근데 이미 그 PF가 어떤 회사를 통으로 다 샀어. 근데 내가 어떻게 사? 못 사잖아.
이해 갔어요. 예. 그러니까 모사하는 거지, 모방하는 거지,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음, 교수님 질문해도 될까요? 음, 음, 음. 그러면 사모펀드가 공유화되면 기존에 사모펀드 투자하던 사모펀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력도가 떨어진다거나 하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그러니까 투자하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게 답이 있는데, 사모펀드는 원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를 통으로 다 사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 ETF가 그 사모펀드 그리고 지금 이게 뭐냐면 사모 주식시장 BM이라 적혀 있잖아.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모펀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통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BM을 정확하게 똑같이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ETF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설사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똑같이 만들 수는 없잖아. 전부 다 가질 수는 없잖아. 아니면 그 사모펀드들이 갖고 있는 그 자산의 비중만큼 해서 자기에 따라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수단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방펀드지. 그거하고 뭔가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만든 모방펀드지. 정확하게 그 펀드 일수는 없는 거죠. 그죠? 예. 뭐 또 다른 예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체 이제 투자자산을 그 하고 싶어 가지고 가령 검 ETF를 만들었다 쳐봐. 그지?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이 상품으로는 뭐가 있어요? 검 선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검 사모펀드는 검에 어디에 투자했을까? 어떤 검펀드는 건강에 투자했다고. 건광들한테 투자를 한 거야, 지금. 그지? 그러면 건강을 투자한 그 펀드를 우리가 트랙할 수 있는 ETF를 만들 수 있냐, 이거지. 왜냐면 그 건강을 이 사람이 다 샀잖아, 지금. 근데 내가 어떻게 또 사? 그거의 일부분을 사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체 투자를 그 공모화 시킨 그런 뭐 ETF든 아니면 펀드 같은 경우에 그 펀드가 이제 정확하게 그걸 트랙하기는 매우 어려운 거죠. 음. 오케이. 뭐 시간이 지금 15분 됐으니까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이 링크 나오면 링크에다가 그다음에 뭐 댓글로 대댓글로 해가지고 질문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